안녕하십니까. 한손미술사의 문성준입니다. 오늘은 정말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마지막 녹화 시간이죠.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총 24차시에 걸쳐서 미술사 이야기를 한다라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이 지금 24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은 세잔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24차시에 미술사 전체를 말할 수도 있었는데 제 특성상 그거를 24차시에 다 우겨넣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잔까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잔이 뭐라고 불리냐 그러면 현대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 현대회화의 아버지라는 말은 이 세잔이 현대회화라는 말일까요? 아니라는 말일까요? 문성준의 아버지는 문성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잔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지만 현대회화는 아닙니다. 현대회화가 되는데 아주 큰 기틀을 마련했고 아주 큰 계기를 마련한 게 세잔이기 때문에 현대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잔 이후에는요, 일반적으로 뭐라고 받아들여지고 뭐라고 불리게 되냐 그러면 현대회화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가 완전히 미술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현대미술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와 비슷한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들 그림들이거든요. 하지만 현대미술을 못하는 이유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다른 것보다도요, 저작권의 문제입니다. 이 4, 5, 7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그림들은요, 저작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만드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미술까지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세잔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현대미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세잔에 대해서 더 정확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세잔 같은 경우에 현대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원근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상으로 가는 길을 이 세잔이 닦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근법에 대해서 먼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원근법이라는 것이 언제 발명이 됐었죠? 원래는 뭐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원근법이 정리가 되고 연구가 됐었던 것은요, 르네상스 때부터입니다. 르네상스의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 그리고 뭐 브루넬레스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원근법이 정리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원근법이 르네상스에 정리가 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원근법이 마치 회화의 기준 같은 게 되어버립니다. 원근법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린 그림은 좋은 그림, 잘 그린 그림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그림은 안 좋은 그림, 틀린 그림들이 되어버리는 게 그 원근법의 탄생 이후에 이루어진 어떠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게 바로 즉 근대 회화의 탄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근대 회화의 탄생이라고 말했을 때 근대화, 모더니즘 회화를 말했을 때 모더니즘은 다른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대 회화라는 것은 그냥 좀 넓은 의미에서의 고전주의적 회화를 의미하는 게 바로 근대 회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고전주의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이 바로 원근법의 탄생입니다. 이 원근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모든 그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이디얼 시티죠. 이상적 도시입니다. 이상적인 기준으로 원근법이 정확하게 구현되는 게 고전주의들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닙니다. 원근법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마치 그림의 기준이 되고 정답이 된 것처럼 여겨졌던 이유는 우리 눈이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원근법이 그렇게 만들어지자마자, 발명되자마자 아주 그냥 뭐 폭풍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실제 우리 눈은 절대로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러면 무슨 소리냐, 사진을 찍어봐라, 원근법처럼 그대로 그려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진은 우리 눈이 아닙니다. 사진과 우리 눈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진은 고정되어 있는데 눈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바로 사진은 렌즈가 몇 개죠? 하나인데 우리 눈은 렌즈가 몇 개냐? 두 개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 차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 뭐 앞에 뭐든 있겠죠. 뭐든 있는데 우리 눈은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를 않다 보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본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 있다라고 가정할 때 예를 들기 위해서 뭔가를 제가 소품을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그 원활한 촬영을 위해서 두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마시는 음료고요. 또 하나는 강의 때 목이 마르기 때문에 촬영 때 목이 마르기 때문에 마시는 물입니다. 이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림으로 원근법적인 그림으로 그린다면요. 그림 한 종이 자체에 뭐가 되게 되냐 그러면 요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원근법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리겠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다 본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카메라,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고요. 양쪽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물병과 요 음료수병이 있죠. 요게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 음료수병을 볼 때도 그리고 물병을 볼 때도 같은 시점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우리 눈은 되어 있냐 그러면 음료수병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죠? 제가 이거를 지금 이 상태죠. 근데 우리 눈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면 이게 안 보입니다. 물론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눈을 이렇게 흘끗해야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면으로 이것을 봐야 이게 보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물을 볼 때도 제가 지금도 그랬지만 이렇게 고개를 들러서 이렇게 봐야지 물이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 눈은 그렇죠. 우리 눈은 어떻게 되죠? 일단 하나가 아니죠. 그리고 고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바뀌면서 보는 겁니다. 세상을 볼 때 다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볼 때는 이렇게, 이걸 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눈은 실제 이렇다는 겁니다. 세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자는 이게 원근법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죠, 그때는. 근데 그 너무나 당연한 원근법으로 보는 세상이 사실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눈은 실제로 그렇지 않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잔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뭘 고민하죠? 그럼 우리 눈은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눈이 진짜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잔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보는 겁니다. 세잔은 계속 봅니다. 사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 눈이 사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기 위해서 사과를 놓고 계속 바라봅니다. 실제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 있을 때까지요. 사과가 썩어 먼드러질 때까지 사과를 보고 모델을 한 명을 세워놓고 모델을 계속 관찰합니다. 계속 관찰하고 막 100번을 똑같은 포즈로 그림을 그리게끔 만드는 게 바로 세잔의 어떠한 방법이었죠. 그 과정에서 세잔은 깨닫습니다. 아, 우리 눈이 실제로는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한 번도 사람들이 포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이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와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말했던 것에서 정확하게 보이는데, 플라톤은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은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틀리게 한다? 예,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셸 푸코는 거꾸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영혼이 육체의 감옥이다 라고 말을 하죠. 영혼이 육체의 감옥이다 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요, 믿는 대로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르네상스의 원근법이 만들어지다 보니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패러다임처럼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본다라고 뭘 하는 거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즉 이성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고정관념을 씌워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잔이 해야 됐던 일은 그 고정관념을 벗기 위해서 계속 보는 거죠. 정말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보는 겁니다. 사과가 막 곰팡이 필 때까지 이렇게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 눈이 그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어떻게 본다면 원근법이라는 게 발명이 되고 정말 대단한 것이었죠. 원근법이라는 게 발명이 되고 마치 우리를 신의 속박에서, 신적인 어떠한 시각, 그러한 중세의 시각에서, 그러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같았지만, 우리를 자유케 한 진리가 우리를 더욱더 구속하는 모양이 바로 그러한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근법을 깨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주의자들이 원근법이 아닌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시기부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게 뭐였냐 그러면 일본 판화였죠. 일본 판화에는 뭐가 없었냐 그러면 원근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판화에서 그러한 스타일의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세잔도 마찬가지로 그랬었습니다. 물론 고흐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유키우에라고 일컬어지는 그 일본판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세잔은 좀 다른 방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이제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잔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볼까? 아,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움직이게 보는군요. 그러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될까요? 그것을 그대로 그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잔은 우리가 보는 그대로를 그리려고 했었기 때문에 각각의 시각을 요걸 볼 때는 요 시각, 저걸 볼 때는 저 시각, 저걸 볼 때는 저 시각을 하나의 화면에 합칩니다. 하나의 화면에 합쳐서 그린 그림들이 어떤 그림들이냐?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정물화들이죠. 그런데 이 정물화들은 그렇게 시각이 종합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소실점이나 하나의 원근법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접시를 보는 시각, 그러니까 기울기죠. 접시의 기울기와 그리고 이 항아리의 기울기와 그리고 이 테이블의 기울기가 다 다른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 눈은 계속 그렇게 움직여서 보고 그것을 합쳐서 그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잔의 그림은 시각적 종합인 것이죠. 그런 그림들이 세잔의 정물화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는 그림도 역시 정물화인데 이 사과가 놓여 있고 뭐 와인병 같은 게 있고 소쿠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기울기들이 다 다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근법을 벗어나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세잔을 현대회화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그 현대 이전에 근대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 시기에는 시각이 어떤 것이었죠? 이 하나의 고정된 그 틀에 얽매여 있었던 것을 세잔이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방시키다 보니 원근법이 깨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면요, 형태가 깨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형태가 이제 원근법이라는 것은 형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고안해낸 르네상스의 발명품인데 이 원근법이 깨진다는 것은 뭐냐? 곧 형태가 박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형태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의 시작이겠습니까? 추상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잔의 그림들은요, 점점점 추상화처럼 발전하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잔이 1890년대, 이 사람이 거의 말기쯤이죠. 1890년대 그림을 그렸던 그림 중에서 그 자신의 고향에 가서 그린 생투 빅투아르산이라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연작을 몇 가지를 그리는데 이 생투 빅투아르산의 그림들을 보시면은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냐 그러면 점점점 산의 형태가 깨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추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잔을 현대 예술로 현대 회화의 아버지로 불리게끔 만들어진 두 가지 요소입니다. 즉 원근법의 탈피와 그리고 그로 인한 추상화로서의 진입이 바로 세잔이 현대 회화의 아버지가 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죠. 그로 인해서 이제 현대 회화는요, 대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에서 벗어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대상을 자기 마음대로 종합해서 조합하고 조립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조립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현대로 들어가는 어떠한 문턱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되느냐? 바로 피카소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피카소는 세잔을 무척 좋아합니다. 피카소는 자신의 유일한 스승은 세잔뿐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세잔의 그림에 상당히 심취해 있었고 실제로 피카소가 입체주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첫 번째 그림이죠. 그러니까는 아비뇽의 여인들이라는 그림. 이 그림을 1907년도에 사람들에게 발표를 했었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역시도 마찬가지로 세잔의 대수욕도를 참고해서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카소의 아비뇽의 여인들이라는 그림을 보고 이제 브라크가 감동을 받고 이제 브라크와 피카소가 같이 입체주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은 현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에는요, 세잔이 만들어 놓은 유산 속에서 그림들이 그려지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기준을 탈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준을 탈피했다는 말은 이전에는 원근법이나 대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으로밖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다면 이제는 원근법에서 형태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앞서 저희가 쇠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색책에서도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전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오손 웨스나 이런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이 미술의 가장 큰 적은 한계의 부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계의 부재라는 말은 그림이 뭐 끝간데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요게 현대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세잔을 현대회화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제 미술은 우리 시대, 즉 현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과 그리고 이 회차의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다시 현대 예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세잔과 현대 미술의 진입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4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혹시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이지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준이었습니다.